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의견을 나눈 내용은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내경이라는 책에서 근간이 되고요. 학문적 배경은 어디냐면 사실은 동양의학은 주역이죠. 이 주역을 역사에서 가장 깊게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 드러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공자죠. 공자께서 주역 공부를 언제 몇 살 때부터 했다? 50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50대에서 그때부터 해서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그 가족책이 3번 떨어질 만큼 갔다고 하는데, 그 공자의 공명사상, 공자가 말했던 학문이 뭐냐면 유교 아니겠습니까? 그 유교라는 것은 아주 인간이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예로 표현하는 것, 자신의 어진 마음을 예로 표현해서 인위적으로 스스로 사람이 무엇을 한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면의 도덕성을 어질 인, 이것을 표현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절 예자를 써서 인과 예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공자 사상이라면, 노자 사상은 무의자연, 굳이 인간이 억지로 하지 마라, 거지처럼 하지 마라. 사실 이걸 합쳐보면 인위라는 단어를 합치면 이 거짓 필자가 되죠. 이 가짜라는 거죠. 이 무의자연을 이야기했던 도교의 노자의 제자들은 항상 공자의 제자를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놀렸던 거죠. 이 사실 두 사람들이 등기한 거는 물과 기름과 같이 한때 동시대에 살았던 두 개의 학문입니다. 유교와 도교는 동시대에 살았던 학문입니다만, 이 두 개는 결코 같이 합쳐지지 못할 것 같지만, 이게 언제 합쳐지느냐? 송나라 때 와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비슷할 때, 그때 와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주자에 의해서 바로 무의자연의 저 도의 개념과 인의 인과 예의 개념을 이걸 합쳐서, 그리고 인간의 내세인 불교의 공사상까지 다 합쳐서 바로 그 이치를 파악하는 개념, 이거를 가지고 학문을 완전히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주자의, 그게 바로 뭐다? 성리학이다. 그래서 비근하게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뭘 가져오냐면 성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성리학의 의미는 이거죠. 성리학이야말로 바로 가장 의학적인 거다. 기본적으로 의학이란 뭐냐면 건강을 지키는 건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지금은 건강을 지키는 의사하고 공부를 하는 철학자는 문과, 이과를 구별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철학은 의학에서 끝나고,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히포크라테스께서는 바로 최고의 의학자는 최고의 철학자로 이야기했을 만큼 철학과 의학은 따로 있지 않았다. 그게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이라는 것은 바로 몸의 안정한 상태, 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한 상태, 이 몸과 마음이 합쳐진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몸이라는 것은 아주 이 자연과학적인 사실이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몸.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를 챙기고 있어야 되죠. 지키고 있어야 되고, 마음이라는 것은 굳이 몸은 여기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콩알만 할 수도 있고 지구보다 더 넓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은 크기를 잴 수가 없고, 오로지 마음은 뭐가 있냐면은, 마음은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경험치가 그게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만의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네 마음을 표현해봐. 네 마음이 뭐야? 네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런 어린애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걸 뭐냐? 경험치가 없으니까 마음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모두가 이게 합쳐져야지 의학인데, 지금까지의 의학은 자연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만 한 의학에 한정돼 있어서 저 몸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원래 동양에서도 의학이라면 이 밑에 술주자의 약자를 쓰는 의학도 의자가 되고, 명매 문자를 써도 의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주술을 하고 구술하는 것도 의학의 한 방편이고 술과 알코올을 써서 소독하는 것도 의학이다. 그래서 몸을 닦는 것도 의학이면서 마음을 닦는 것도 의학이다. 그래서 원래 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게 의학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풀고 만들고 규명했던 최초의 학문이 뭐냐? 바로 이제 성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은 바로 자연과학의 이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어디냐?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흘러가는 환경이라는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주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심성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리학의 범주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이 우주론을 통해서는 몸을 밝히고 심성론을 통해서는 가치와 규범을 이해하는 마음을 밝혀서 저 두 개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의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성리학을 활용한 우리 두경요법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한길 사람 속이라는 건 이 심성론, 10개의 물속, 이거 자연과학론이죠. 이 두 개를 같이 어디 하나를 더 중요시한다, 더 중요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함께 연구를 해야 한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의학이 이제 과학과 인문학의 결정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왼쪽의 그림은 동양의 그림입니다. 황제 내경이 나와 있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도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도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림이죠.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몸을 보는 공통적인 관점은 자연을 닮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사람의 몸을 자연에 빗댈 때 산과 물, 그 다음 우리 이 4분의 만물을 비교했다면 서양에서는 해와 달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별을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자리를 중심으로 서양에서는 인간을 보고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을 통해서 사람을 봤다는 차이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동양에서 그러면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보면 동양과 서양이 보는 방법을 봤을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15세기 중반에 이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적인 그 정도가 오늘날에 거의 이 회부도를 능가할 만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묘사를 하려면 안목을 할 수 없었겠죠.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당시 해부를 했다는 겁니다. 해부를 하고 조직을 계속 실제로 관찰해서 그려왔다는 건데, 이분이 15세기 중반인데 그 뒤에 실제로 이렇게 정밀하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렸지만, 실제 우리가 서양에서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베살리우스라 해서,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도 한 7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정말 해부학의 아버지는 다빈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살리우스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빈치는 정확하게 그렸지만 그 정확한 그림들이 의학도나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없더라라는 점이고, 실제로 의학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부학도를 정확하게 그렸던 사람은 이 벨기에의 베살리우스더라. 그래서 이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를, 이 그림을 여기 보시면 오늘날의 이게 그림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달했죠. 그리고 이 인체 구조를 그릴 때 마치 단순하게 인체 조직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상황, 주변 환경을 묘사하면서 그 기능들을 아주 철학적으로 또 표현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정확하게 그렸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16세기 중반인데요. 상대적으로 동양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 16세기 중반에 동양에서 허준 선생은 사람의 인체 해부도 이렇게 그렸어요.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중국에서도, 요 뒤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렸죠. 아까 이 위에 그림과 비교해 보면
정말 그 터무니없이 허술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해부학을 해볼거로 보면 훨씬 더 한데, 그러면 이렇게 해부도가 동양은 저렇게 허술하고 서양은 저렇게 촘촘하고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해서 의학이 그렇게 사실적이고 의학이 과학적이었냐? 그것과는 또 다르다 이런 말이죠. 서양에서도 이때 뭐 렘브란트가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부도를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양은 매우 관념적으로 그렸고 서양은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이 두 개가 뭐냐? 서양의 저 관념적인, 서양의 사실적인 해부도가 인간에게 미친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이냐?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치료하는 방법은요, 동양에서는 저렇게 무식하게 그렸어도 치료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마하고, 어떤 사람은 침 놓고, 어떤 사람은 접고라고, 그 다음에 약을 쓰고, 하면 세상에 모두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 도구이겠죠. 여러 드라마는 봤겠지만 거머리조차도 우리가 염증을 제거하기 썼을 만큼 다양한 치료법도 있었던 반면에 서양에서는 저렇게 사실적으로 몸을 그릴 줄 알았지만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무시했습니다. 어떤 거였냐? 가장 완벽한 치료법을 썼던 것이 피 빼는 거였습니다. 사람 몸의 피를, 아프다는 것은 피가 썩었다, 피가 오염됐다, 피가 나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피를 빼는 방법이 서양의 치료법의 대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18세기 말 거의 19세기 1800년도 들어서 바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죠. 이 조지 워싱턴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도 감기로 인해서 사형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는 아무리 무식해도 피 빼서 죽지는 않고 사열도 하긴 하지만 약도 쓰고 음식도 먹고 침도 놓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쓰는데 서양에서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의학이 발달이 실험식 의학이라 해서 파스텔, 콜레라균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의학이 이제 급속도로 오늘날의 현대의학으로 발전한 것이 그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자연을 보는 눈들은 이 그림 두 개에서 아주 잘 묘사가 됩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풍솔야귀인, 풍솔야귀인도라 해서 바람이 불고 눈 내리는 밤에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 딱 보면 여기 이 풍설야 귀인도라고 해서 바람 불고 눈 오는 밤에 귀인이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죠? 귀인이거든요. 바람 부는 눈바람 부는 그 밤에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하게 있죠. 주인공이 너무 작아요. 저쪽에는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방랑자. 해무 산 위에 아주 운무가 끼었을 때 그 위에 이제 방황하는 방랑자에 대한 그림인데 저기 주인공이 어디 있냐면 그림 정 가운데 있죠. 저 그림은 독일 그림인데요. 데이비드 카스퍼라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 원본 그림을 수업 때 듣고 유럽 여행 갔을 때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저분은 대표적인 유럽의 낭만주의학입니다. 낭만주의학. 이 가장 낭만 있는 사람이 그린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저기 주인공이 남자인데 저 방랑자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림 정중앙에 산 위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차고 있어 오른쪽에? 지팡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 정도 오시면 저기 칼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 저 칼은 바로 뭘 이야기해요? 지팡이도 좋고 칼도 좋은데 저거는 자연을 내려다보면서 자연을 점검하고자 하는 칼이죠. 그래서 서양의 이야기는 서양은 자연을 볼 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다면 동양은 인간이 닮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다? 자연이다. 이 자연을 우러러보고 동경의 대상으로 본 동양과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봤던 서양의 차이가 오늘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을 볼 때 어려운 자원을 극복하고 자연은 파괴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던 서양과 자연을 담고자 했던 동양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연관이 학문과 철학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의료에 나타날 때는 훨씬 더 깊고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가장 큰 시작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자들 보시면 이 그림이 아주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그림인데 서양 그림은 자연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죠. 우리 동양에는 사람을 조금 놓고 자연을 다 배겨버리는데 서양에는 보면 자연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자연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의사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도 만약에 의사가 자기 자신을 그림 그릴 때 우리 집에 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면 누가 부를까요?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이 부를 거 아닙니까? 내 사진 찍으라고. 여기 제목이 의사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그림이죠? 의사 그림 그리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누가 줬을까요? 그림 그리는 하나한테 줬는지 의사가 줬을까요? 주인공이.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시킬 때 아무래도 자기의 포즈가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어떤 거 제일 폼나는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사의 가장 폼나는 모습을 지금 그린 그림인데 의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있죠? 애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왜 죽어가고 있죠? 저 옆에서 뭘 하고 있죠? 아버지는 망연자실 쳐다보고 그 실망하는 엄마는 절망에 떨고 있을 때 엄마를 위로하면서 할 수 있게 딸을 쳐다보는데 의사는 뭘 하고 있죠? 환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당시에 치료법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물로 딱 빨리고 친구도 약도 필요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아까 뭐 했다? 피 빼는 거 말고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치료법이 없었어요. 저게 쳐다보는 게 저게 의학이 됐던 거죠. 저런 그림도 좀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피카소 과학과 자비라는 이 19세기 그림인데 여기도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이 사람이 모모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아기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서 이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에서 다른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죠? 맥박을 잡으면서 맥박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는 헛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양의학은 해부학을 발달하고 과학적인 사실적인 묘사가 잘 됐다 해서 인간에게 적용하는 의학이 발달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의학이 가장 인류에서 서양의학이 최고로 지금 힘을 발휘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전염병에 제일 잘 대처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응급의학 외에는 서양의학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올리는 덕보다는 해가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자연과는 자연을 파괴시킨 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괴테 대문호죠. 대문호의 이 괴테가 이야기하는 그림에서 이 자신이 이 파도를 볼 때 파도를 보는 걸 뭐라 한다? 비생산적인 성질이다. 그러니까 물러나 버리면 또 안에 이루는 것이 없이 나름대로 괴롭힘을 하고 싶어서 이 파도를 그냥 정복해서 저 거만한 바다를 해안에서 내쫓아서 넓은 습지의 경계를 이걸 뭘 만들어? 땅으로 만들겠다. 습지조차 없애고 싶다는 거죠. 이런 자연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했던 게 서양의 자연관이다. 동양은 그렇지 않다. 동양은 자연을 담고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동경하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자연을 이해하면서 동경하는 대상을 삼아서 만들어진 학문이 뭐냐면 음양, 오행, 팔계, 주역이라는 거죠. 그 개념의 핵심, 그것을 핵심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의 총알을 성리학이라 하는데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다? 전 세계에서 주역에서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만들어서 주역의 학문과 성리학의 학문을 이 학문을 가지고 국가로 이념으로 만든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조선밖에 없습니다. 종교국가는 지금도 종교국가 천지 아닙니까? 신성국가 천지인데 학문이 국가의 이념이 된 것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통치, 조선 성리학의 그림을 딱 하나로 그리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경복궁 근정전에 가보시면, 경복궁에 딱 가보시면 근정전 임금이 딱 가는 용상 뒤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항상 조선 경국대는 조선 법도에 이 그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1월 5번도 임금님이 앉는 자리 뒤에는 무조건 이 그림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의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니면 임금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임금님 용상을 놓는다 해서 임금이 아니고 용상 뒤에 이 그림을 쳐야지만 비로소 임금의 자리가 완성된다. 그럼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음양 모임 8기가 다 들어있다. 첫째,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다?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중간에. 그래서 이게 삼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위에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뭐가 걸려있죠? 제일 위에가 파란색 하늘 아닙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 밑에가 땅. 그리고 산과 나무가 있는 중간. 1, 석삼자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뭘 이야기한다? 양을 이야기하죠. 여기 봉오리가 몇 개입니까? 5개. 오봉은 뭘 이야기한다? 양, 오행. 그리고 여기 소나무 4개는 뭘 이야기할까요? 양이 벗어난 사상. 예. 그래서 양, 오행, 사상 8개를 여기에 8개를 작게 인맥과 동맥으로 건, 원, 그 다음에 6개, 8개를 양, 오행, 사상 8개를 이 그림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이 자체가 완성되는 것은 가만히 세웠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앞에 있다? 이 누구 뒤에 있다? 임금님 뒤에 있다 있잖아요. 그죠? 임금은 한문으로 뭡니까? 왕. 이게 바로 한 줄 1, 2, 석삼자에다가 임금이 비로소 여기 앉으면 뭐가 된다? 임금 왕자가 돼요. 그래서 비로소 임금이 앉았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그림이 완성되는 완성품입니다.